1645년 4월, 청에서 8년 만에 돌아온 왕세자가 2달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왕 인조가 자신을 두려워한 결과였을까요? 이 죽음은 단순한 왕실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조선의 권력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가장 위험한 충돌이었죠. 오늘 우리는 왜 인조가 아들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연도와 선택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1636년 혹독한 겨울에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온 나라를 피로 물들였던 병자호란의 발발이었죠. 압도적인 국력을 자랑하던 청나라의 군사력 앞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결국 인조는 삼전도라는 치욕적인 장소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혹한의 바람 속에서 머리를 3번 조아리고 9번 땅에 찢는 이른바 309고도의 굴욕은 단순한 외교적 유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인조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치욕은 그의 마음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고, 이후 왕권을 향한 병적인 집착과 불안감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죠. 모든 것은 그날의 굴욕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치욕감 속에서 인조는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 조선의 수많은 고위 인사들을 인질로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머나먼 이국의 땅에 볼모로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인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현세자는 아버지의 대리인이자 미래의 왕으로서 조선의 운명을 담보하는 인질이 되어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는 혹독한 겨울날 청나라 심양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통함과 함께 훗날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불길한 예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은 마치 조선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 처연했죠. 이 8년의 시간은 과연 조선과 젊은 세자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와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청나라 심양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소현세자는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문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게 되죠. 당시 청나라는 서양 문물에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아담샬은 뛰어난 학문적 지식으로 황실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를 통해 지동설 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과학 이론을 접하고 망원경이나 자명종 같은 신기한 서양 기구들을 직접 경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조선의 경계를 훨씬 넘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럽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몸소 느끼는 순간들이었죠. 그는 또한 청나라가 주변국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협상하는지, 국제정세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실리적인 외교 감각까지 익히게 됩니다. 화포나 대포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발달된 농업기술이나 상업 시스템까지도 면밀히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소현세자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 거예요. 닫힌 조선의 시야를 넘어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웅장하고 역동적인 청나라 황궁의 분위기 속에서 소현세자의 표정은 점차 변화를 향한 기대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하지만 같은 시각, 조선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머나먼 이국의 땅에 볼모로 보낸 인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죠.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기억은 인조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고, 그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청나라가 소현세자에게 보여주는 파격적인 대우나 세자가 새로운 문물을 접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인조의 의심을 부채질하는 불씨가 되었을 겁니다. 혹시 세자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갔을 테죠.
아들의 소식 하나하나가 인조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청나라 심양의 웅장한 궁궐 안에서 세상의 변화를 흡수하던 소현세자와 조선의 좁은 궁궐 안에서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던 인조. 이들의 생각과 세계관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이질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마치 두 개의 평행선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인조는 아들이 청나라에서 단순히 고통받는 인질로 남아있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인질이 삶 속에서도 조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관계는 이미 이때부터 비극적인 파국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려는 아들과 오직 과거의 치욕과 현재의 권력만을 붙들고 있던 아버지. 이 8년간의 이질적인 시간은 결국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충돌의 서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1645년 조선의 왕세자 소현은 길고 긴 인질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온 백성은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올렸을 테죠. 그들의 왕세자가 지옥 같은 청나라 생활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백성들은 소현세자가 새로운 조선을 열어줄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아버지인 인조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아들의 귀환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일까요? 청나라 황제는 소현세자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었습니다. 그저 인질이 아닌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리더로서 존중했던 것이죠. 세자는 청황제의 배려 속에서 서양 문물과 과학기술을 깊이 접할 수 있었고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직접 눈으로 보며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국길에 단순히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망원경, 자명종 같은 신기한 서양 문물은 물론 당시 세계의 흐름을 읽는 개방적인 사고방식까지 함께 가져왔던 겁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가져온 새로운 문물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신비로운 자명종 시계가 어떻게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지, 먼 곳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망원경은 또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이 가져온 신문물이 그저 오랑캐의 물건이거나 혹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한 것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8년 동안 청나라에서 세상의 변화를 흡수하며 실리적인 개혁을 꿈꾸던 아들과 오직 과거의 치욕과 현재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던 아버지. 이 부자 사이의 사상적, 정치적 충돌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인조는 아들의 개방적인 태도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 것처럼 말이죠.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힌 인조는 아들의 존재가 점점 더 불편하고 이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조의 의심과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늦게 왕의 처소에서는 알 수 없는 밀담들이 오갔을 겁니다. 소현세자를 제거하려는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귀국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건강했던 소현세자에게 갑작스러운 병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인조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 없이 냉담하기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소현세자는 결국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그 과정 또한 의문투성이었죠. 특히 세자의 시신에서는 7개의 검붉은 반점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독극물에 중독된 듯한 흔적이었을까요? 왕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과연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조선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소현세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는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고 어두운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건강했던 왕세자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병세, 그리고 그의 시신에서 발견되었다는 7개의 검붉은 반점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독극물을 사용한 듯한 흔적, 이 기이한 정황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세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혹은 인조의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죠.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인조는 세자를 치료했던 어의 이형익을 멀리 귀양 보내는 충격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듯한 너무나도 성급하고 의문스러운 결정이었죠. 여기서 인조의 분노와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칼날은 곧 소현세자의 아내이자 현명한 세자빈이었던 강씨에게로 향했는데요. 강비는 청나라 심양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현세자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녀를 영모제라는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사약을 내리는 잔혹한 비극을 강요하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숙청을 넘어선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비정한 선택이었죠. 세자빈 강씨만이 희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 즉 인조의 어린 손자들마저도 제주도라는 머나먼 섬으로 유배 보내지는 가혹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차갑고 낯선 땅에서 병에 걸려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어린 왕손들의 모습은 당시 백성들의 가슴에 깊은 슬픔과 함께 왕실에 대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결국 소현세자의 직계혈통은 비극적으로 단절되고 말았으니 이는 단순히 왕실 내의 사건을 넘어 한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든 참혹한 참극이 아닐 수 없었죠. 개방적이고 실리적인 사고로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소현세자의 이상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의 왕위는 복림대군, 훗날 효종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는 아버지 인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북벌, 청에 당한 치욕을 반드시 갚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1637년 삼전도의 굴욕 이후 조선의 군사력과 재정은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1644년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원을 장악한 뒤 국제 질서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수의 명분은 있었지만 실행할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북벌은 준비만 남긴 채 실현되지 못했고 조선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읽지 못한 채 점점 고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청에서 8년을 보낸 그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실리 외교를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조의 두려움은 그 가능성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한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셈이죠. 한 왕의 불안은 한나라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는 효종의 북벌, 그리고 이후 조선의 대외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짧았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과거의 왕실 스캔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 했던 어리석은 권력층의 말로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 했던 젊은 리더의 좌절은 한나라가 근대화의 기회를 잃고 세국이라는 고립된 길을 걷게 되는 아픈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소현세자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효종의 북벌이 끝내 실행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조선이 어떤 선택을 다시 반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